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중세 유럽의 변화가 일어나다에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장원의 해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중앙집권국가의 등장,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요. 좀 더 시간이 이제 허락한다면 새로운 프린트 1페이지로 들어가서 송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는 24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TA 노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등교를 하죠. 자, 등교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시간 때에는 TA 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한 번 볼 때마다 한 5명 정도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5명 이상씩 선생님이 TA 발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득점을 추가 가산점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6페이지. 자, 동그라미 5번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봤다시피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의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봉건 영지들이 마을 단위로 있는 그 봉건 영지들 그거 자체를 바로 장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원 자체가 본격적으로 좀 이제 해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장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 장원을 탈출해 가지고서 도시로 건너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한다면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먹고 사는 방법이 상공업이었는데, 상공업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도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의 발달, 동그라미 2번 도시의 성장. 그런데 동그라미 3번 화폐의 사용으로 농로의 지대가 현물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화폐로 변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노는 일주일에 3일이나 4일 정도는 노동력을 갖다 바쳐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농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일주일에 3, 4일을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영주는 귀족이잖아요. 그죠? 귀족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시에서 여러 가지 화려한 물품들을 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화려한 물품들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일부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지금부터는 노동 말고 그냥 돈으로 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직영지를 오히려 농노들에게 더 나눠줘가지고서 그 땅에서 열심히 일구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으로 돈을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자 농노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노동력만 갖다 바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바로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었던 농노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상인들과 접촉을 해서 자신들이 생산했었던 물건들을 판매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영주에게 갖다 바쳐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은 돈을 받고 농노의 해방이고, 동그라미 5번은 바로 14세기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패스트라고도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게 심심치 않게 유행했지만 유럽 사람들 완전히 다 쓸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흑사병의 경우에도 좀 상황이 좀 달라서 약간 좀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은 먹는 것을 항상 잘 먹으니까
항상 면역 체계가 단단하게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가지고서 생각보다는 그 부자이던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조금 좀 이 병이 좀 덜 걸렸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맨날 먹는다는 것이 고기 쪼가리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맨날 죽이라든가 아니면 순무 뭐 이런 것만 먹고 막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해가지고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쉽게 흑사병에 걸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흑사병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이게 한번 전파가 됐는데, 그런데 한번 걸렸다 하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전부 떼죽음을 이제 겪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교과서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중세 유럽의 역사를 바꾼 질병이라고 하는 흑사병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1년, 2년 이 정도 안에 나중에 가서는 전 유럽의 3분의 1만 살아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중에서 상당수는 농노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농노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노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농노에게 직영지에서 일을 시키는 것 대신에 세금을 받았었던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야 되는 이 농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얻게 되는 그 돈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바로 이 각 지역에 있었던 영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노들이 귀중함을 드디어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의 농노라도 자기 이 장원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농노들은 되게 쉽게 탈출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농노들이 최대한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농노들에 대한 대우를 되게 좋게 만들어줍니다. 농노들에 대한 대우가 좋게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나쁘게 대하는 그런 영주의 장원에서 농노에게 대우를 잘하는 좋게 하는 영주의 장원으로 농노가 막 탈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노가 귀하신 몸이 된 거죠. 농노가 귀하신 몸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일부 농노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거기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지주들이, 즉 영주들이 농노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만의 재산을 이때 당시에 형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영주는 항상 귀족은 항상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필요한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신분을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온다는 것에 현혹된 영주들은 바로 농노를 풀어주기로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게 벌어지느냐, 시간이 흘러갈수록 농노는 점차 신분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농민 지위 향상 박스. 첫 번째 동그라미 원인 자체에다가 별표 2개 쳐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공업의 발달, 동그라미 2번 도시의 성장, 동그라미 3번 화폐 사용으로 농노의 지대가 현물에서 화폐로 변화, 동그라미 4번 돈을 받고 농노 해방, 동그라미 5번 14세기 흑사병의 유행. 그래서 이 흑사병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정말로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농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이용이 됐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농민들의 봉기, 지금 무슨 말이냐, 일부 영주들의 경우에는 야 이게 어딨어, 농노 자식들, 그러면 내가 부리는 대로 명령한 대로 일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흑사병에서 예를 들면 한 농장에서 전체 농노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죠? 근데 영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농노들에게 3분의 2에 해당하는 농노가 죽었을 때에 그들이 경작했었던 영지를 그 3분의 1밖에 안 남은 농노들이 경작을 하게 하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갖다 바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노들은 바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었던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크리의 난, 자크리의 난, 자크리의 난.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와트 타일러의 난과 같은 그런 농민의 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각각 별표 반 개씩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자크리의 난, 동그라미 2번 와트 타일러의 난. 자, 그리고 3번 중앙집권국가의 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경에서는 첫 번째 중세 유럽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바로 교황의 권력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군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실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교황의 말은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었던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그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게 되면서 교황의 명령이 신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동그라미 1번 교황권의 약화가 일어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장원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원 해체로 인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영주 세력 약화. 빈칸에 영주. 장원이 해체가 되면서 영주의 세력도 약화가 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점차 영주들은 자신들의 그런 토지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가지고서 파산하는 영주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들을 대우를 해줬겠죠. 하지만 그들의 세상에서의 효용성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3번 화약과 대포 사용으로 인한 빈칸에 적혔습니다. 기사 계급 몰락. 기사 빈칸에 적어주세요. 영주의 경우에는 기사 계급인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첫 번째 십자군 원정에 갔을 때 기사 계급이 상당수가 많이 죽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화약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대포 같은 것이 발명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갑옷을 입고 달려가는 기사에게 총을 한번 빵 없으면 기사가 죽을까요? 살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삽니다. 왜 사냐? 바로 그때 당시에 총알의 위력이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이 나왔을 때 이른바 이제 머스킷 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스킷 총이 이제 개발됐을 때 의사들은 이 머스킷 총알로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갑옷을 그것보다 좀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포까지 발명됐어요. 대포까지 발명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뭘 했었냐면 이 대포알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발명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입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대포알을 정면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죽겠지만 대포알을 빗맞는다고 한다면 몸은 대포에서부터 튕겨나가가지고서 어딘가 처박히겠죠. 그래도 살 수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두껍게 갑옷을 만들게 된 거예요. 두껍게 갑옷을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바로 기사는 철갑옷을 입어도 그냥 칼 끝내가지고 이야 하고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두껍게 갑옷을 입게 되다 보니까 철갑옷을 딱 입고 칼을 들어가지고서 적들과 싸울 때 이야 해가지고서 이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심지어는 갑옷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기사들은 전쟁터에는 보통 말 타고 가는데 말을 탈 때는 종자가 항상 그 기사 밑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은 기사는 간신히 그 등을 밟고서 그 다음에 말 위에 타가지고서 적들과 싸움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사들은 그렇게 해서 싸움을 벌였다가 총알이나 대포라도 한 방 맞거나 아니면 어떻게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서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말 위에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너무 갑옷이 무거워가지고서 말 위에 올라탈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화약과 대포 사용으로 인한 기사 계급의 몰락. 동그라미 4번
국왕에 대한 상공업자 도시민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싶었었던 상공업자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주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이쪽 영주가 죽게 되면은 이쪽 도시가 점령당하면서 우리 가게 전부 다 약탈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강력한 존재, 바로 국왕에게 막대한 양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국왕은 항상 중세시대 때 바로 이 봉건 계급들은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자기의 힘을 좀 더 많이 비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왕은 가장 큰 세력이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상공업자들이 왕에게 대거 세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국왕은 바로 그런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새롭게 얻게 되었었던 그런 땅들, 예를 들면 십자군 원정에 나와가지고서 죽었었던 이 기사계급이 갖고 있었던 그 땅들을 몰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사계급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얻게 되었던 그런 땅들을 새로운 제후를 임명해가지고서 그 지역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국왕의 대리인을 거기다 파견을 합니다. 대리인을 거기다 파견하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에게는 국왕의 명령으로 이 대리인에게 월급을 주게 해요. 그 지역의 세금을 걷어서 대리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그 대리인에게 월급을 줘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세금을 전부 다 국왕이 먹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점차 이른바 빈칸을 잡겠습니다. 관료제. 자, 관료제. 국왕은 관료제를 점차 발달시켜가지고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귀족도 아닌 국왕의 명령만을 듣는 항상 준비된 군대를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그 군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상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바로 국왕의 토지를 관료제를 통해 가지고서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고, 두 번째, 상비군을 통해서 국왕의 파워를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에게 보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왕에게 까부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고,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국왕의 권한이 강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의 도입으로 국왕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국왕권 강화 밑줄자.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는 봉건제에 의해서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 분권제 사회였었던 봉건 시대는, 중세 봉건 시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각 지역의 국왕을 중심으로 중앙으로 권력이 모여지는 중앙 집권 국가의 시대로 점차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 서막을 알린 사건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년전쟁이 왜 백년전쟁이냐면 정말 100년 동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백년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원래 프랑스의 왕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국왕은 서로가 글쎄요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양쪽 왕실끼리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친척이었었어요. 친척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뭐 프랑스의 영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 영토가 이렇게 있게 됐다고 한다면, 자 이쪽에 영국이 있고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의 왕의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영토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한 이 정도인가? 이 정도 됐다고 치죠, 여러분들. 이 정도 된다고 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바로 영국을 비록 차지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프랑스의 영토에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부 영토를 상속을 받았었어요. 일부 영토를 상속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영국은 영국의 국왕이지만은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서 이 땅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프랑스 국왕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되자 왕의 직할지를 점차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영국 국왕을 이때 당시에 바로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프랑스 국왕이 영국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영국 국왕에게 바로 그대가 지금 현재 프랑스 국내에 영토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은 바로 이 프랑스 국왕에게 받은 땅 아니겠는가? 근데 당신이 만약에 프랑스 국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나죠? 봉건제의 대표적인 그 관계, 주정 관계에서는 국왕은 바로 이 봉신에게 토지를 주지만 봉신은 토지를 받은 대가로서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의무를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국왕이 이 땅을 상속받을 때 직접 프랑스 국왕을 만나가지고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영국의 국왕은 좀 열받겠죠. 하지만 땅이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편지로만 보냈어요. 앞으로 프랑스 국왕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당장 이 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의 프랑스 국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영국의 영토를 몰수하겠다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그러자 참고 참았던 영국의 국왕이 열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양쪽 다가 친척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친척관계였는데 그런데 사실 뭐라고 할까, 어머니 쪽까지도 왕위 계승권에 같이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영국의 국왕도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의 자리를 차지를 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니 쪽에 뭐라고 할까, 왕위 계승권까지 같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때문에 처음엔 그런 거 안 따지고서 그냥 프랑스 국왕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해줬는데 이놈의 프랑스 국왕이 그런 건 생각해주지 않고 내 땅만 요구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 영국의 국왕은 프랑스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당신이 지금 프랑스의 국왕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프랑스의 국왕 자리까지 요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터졌던 것이 바로 10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초창기에 바로 영국의 군대는 비록 프랑스의 군대보다 훨씬 더 숫자가 그렇지만은 훨씬 더 군대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기사의 갑옷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던 무기인 장궁리라고 하는 무기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군대들이 바로 프랑스에 상륙을 했을 때 프랑스의 기사 군단은 여기에 몰살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은 바로 이 프랑스 지역으로 국왕이 직접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프랑스의 각 모든 지역들을 헤집고 돌아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흑태자라고 불렸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프랑스 전역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는 바로 프랑스 국왕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멸시키고 프랑스 국왕까지 잡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영국으로 납치를 해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랑스 군대는 갑자기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는 사실상 영국에게 하마터면 흡수당할 뻔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 영국의 국왕은 프랑스의 국왕을 협박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자신의 손자에게, 외손자는 아니고요, 자신의 손자에게 프랑스의 국왕의 자리까지 같이 넘기라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바로 이제 영국이 차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당시 그 손자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상 이 영국과 프랑스는 한 집안이 될 뻔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렇게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영국의 국왕이 죽습니다. 근데 프랑스 왕도 같이 죽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얼떨결에
바로 이 영국의 국왕이 이 까장쟁이 애기가 같이 겸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는 바로 원래 프랑스의 국왕의 아들이 큰아들이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에게 호위적이었었던 귀족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간신히 영국의 침략군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도 전부 다 절망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겼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로 어떤 한 여자애가 신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왕을 찾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좀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의 왕세자는 바로 자기를 만나겠다고 했던 그 여자애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왕자의 자리에는 자기의 동생을 앉혀놓고 신하들의 그런 인파 속에 자기를 스스로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는 그 다음에 그 여자애가 왔다고 하는데 나를 신이 보냈다고 한다면 날 쉽게 찾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여자애를 들였습니다. 들여가지고서 얘가 어디로 가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애가 문을 열고서는 신하들이 쫙 몰려있는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좌에 있는 바로 왕의 동생을 보고서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몸을 돌려가지고서 신하들 속에서 몸을 숨겨 있었던 바로 이 프랑스의 왕을 그대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하 여기서 뭘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정말 신께서 보내준 사람이 아니었는가. 당시 프랑스의 전통 중에 하나는 오르레앙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바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 기름이 있습니다. 성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없어지지 않는 그 기름을 머리에다 받아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축복으로서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오르레앙 성이 아직까지는 프랑스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사방팔방이 전부 다 영국군에게 포위가 돼가지고서 함락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 여자애는 바로 제가 앞장서서 왕을 바로 이 오르레앙 성에서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영국 군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오르레앙 성을 수호하는 데 성공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그 왕세자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왕으로서 즉위식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애는 열심히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과서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유명한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잔다르크는 열심히 싸워가지고서 프랑스의 해방을 노렸었지만 잔다르크의 무는 그다지 많이 가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잔다르크가 이 영국군들과 같이 싸우려고 밖에 나갔는데 열심히 싸우다가 그러다가 적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니까 바로 자기가 맨 끝에 남아가지고서 병사들 먼저 다 보내고 열심히 혼자 잘 싸우면서 계속해서 후퇴하다가 바로 모든 병사들 성 안에 들어가는 사이에 바로 말을 달려가지고서 가교를 뛰어넘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잔다르크를 밉살스럽게 봤었던 일부 세력이 바로 가교를 올려버립니다. 그 바람에 잔다르크는 적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면서 그대로 영국군에게 잡히게 됐던 것이죠.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잔다르크는 성녀이겠습니까? 아니면 마녀겠습니까? 당연히 마녀겠죠. 그래가지고 이 잔다르크에게 이때 당시에 이 영국은 종교재판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잔다르크에게 왜 여자가 남자들만 입어야 되는 옷을 입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의명을 씌워가지고서 그래서 이 잔다르크를 이때 당시에 화형을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잔다르크를 구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프랑스 왕은 잔다르크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잔다르크의 몸값을 내가 지금 모금할 테니까 좀 돈 좀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돈을 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지가 그냥 꿀꺽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최종적으로 이 잔다르크는 바로 믿었었던 국왕의 배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불 속에서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이 프랑스의 국왕이 잔다르크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서 왕의 명령을 내는 성직자들에게 종교재판을 다시 한번 열게 해요. 그래가지고 잔다르크를 마녀가 아닌 성녀로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게 됩니다.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 잔다르크를 지금 현재도 바로 성녀라고 일컫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 전복은 사실상 성공을 하게 돼서 프랑스의 국왕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영국을 건너가는 일부 지역, 이 지역 정도만 빼놓고 다 뺏기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프랑스의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잔다르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백년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 문제로 발생, 오른쪽에다가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 승리, 박스. 근데 이번에는 자, 백년전쟁의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동감이 3번에 장미전쟁의 별표 하나. 이번에는 영국이 문제예요. 영국도 그 까면쟁이 애기가 왕이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바로 왕위가 공속이 되게 되자 국왕 쪽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핏줄이 다 있었던 랭카스터가라고 하는 장미를 귀족, 둘 다 이제 귀족의 집안인데 장미를 바로 문장으로 삼는 두 개의 귀족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데요. 한쪽은 랭카스터 가문, 또 하나는 요크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서로 이제 왕위를 두고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30년 동안이나요.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요크 가문이 한때는 왕위를 계승한 적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제 헨리 7세 때 랭카스터 가문이 요크가를 물리치고서 왕조를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요크 가문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요크가의 여성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치열하게 양 가문이 싸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가문이 같이 하나의 왕조를 만든 거잖아요. 때문에 이 헨리 7세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가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투게더 아시죠?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바로 투게더, 같이란 뜻이죠. 바로 튜더 왕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두 개의 장미 가문이 하나의 왕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헨리 7세가 두 가문을 합쳐 튜더 왕조, U입니다. 튜더 왕조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장미전쟁은 백년전쟁은 백성들의 삶까지도 굉장히 피폐가 됐었거든요. 근데 장미전쟁은 신기하게도 귀족들만 싸운 거예요. 상공업자와 일반 평민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의 권력자들만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강력한 자를 죽여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혼란이 중단된 다음부터는 바로 더 이상 왕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게 되자 국왕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었던 이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국민들을 바로 왕권 강화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감이 4번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에스파냐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포르투갈은 이제 보통 이쪽에 있는 곳이고 이쪽 근처에는 바로 아라곤하고 그 다음에 카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라곤하고 카스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대부분은 사실상 바로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의 바로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크리스토교 국가는 이슬람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재정복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십자군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십자군을 벌이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이 이슬람 세력을 거기다 몰아내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 아라곤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와 그 다음에 카티아라고 하는 바로 나라의 그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 나라가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스파냐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라다나라고 해가지고서 그 지역만 남아있었던 이슬람 세력까지도 완벽하게 몰아내게 되면서 바로 이 에스파냐는 이베리아 반도, 이 곳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베리아 반도 자체를 포르투갈 지역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에스파냐의 국민이다, 우리들은 포르투갈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 별표 하나. 에스파냐, 포르투갈. 자,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활발한 해성활동, 그다음에 왕권 강화. 결과에서는 동그라미 1번 국민의식이 성장합니다. 동그라미 2번 공권 귀족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왕권 강화.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00년 전쟁 동안 귀족들이 다 죽게 되면서 그 땅을 왕이 다 먹게 되면서 사실상 중앙집권 국가를 꾸릴 수가 있었고, 장미전쟁 같은 경우에도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바로 재정복 운동 과정 중에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과정 중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왕권 강화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통해 가지고 모든 권력들이 국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국왕이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는 이른바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프린트 1페이지에 송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크게 발달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 24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짧게만 할게요. 자, 먼저 건국에서는 자, 5대 19 시대를 후주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즉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중국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는 강력한 5개의 나라와 그 다음에 지방이 10개의 나라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중에서 후주라고 한 나라에 바로 절도사, 이 당나라 절도사 때문에 망했죠.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의 추대를 받아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그들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 절도사들을 이제 그 반발한 절도사 세력들 전부 제거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전부 다 통일하면서 송일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 송건국 박스 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자, 별표 2개 쳐주세요. 문치주의. 자, 문치주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절도사는 여러분들 무인일까요? 아니면 문인일까요? 절도사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인입니다. 무인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 절도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이었잖아요. 절도사가 독립적인 세력이다 보니까 그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었지만은 그 절도사를 통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들이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 조광윤은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열심히
따라줬었던 부하 장군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한잔 마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다 같이 마십시다 해가지고서 되게 즐겁게 옛날 얘기 막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바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근데 일정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 황제가 조광문 황제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폐하 왜 우십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자 지금 당신들은 내 부하이긴 하지만 절도사이니만큼 내 자식들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하는 법이 없지 않소. 내 앞에서는 충성을 바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대들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도사들을 바로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손으로 그대들을 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절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절대로 폐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맹세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들의 자식들이 송나라를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소? 라고 얘기하게 되자 조광문의 부하였었던 절도사 출신들의 신하들은 할 말이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이때 당시에 조광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에게 기회를 주겠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관직을 버리고 그냥 지방으로 내려가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들 대대손손 국가가 먹여 살리도록 하겠소. 하지만 그대들이 관직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들은 나의 적이 될 수 있을 것이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그동안 믿고 따랐었던 모든 신하들을 모든 절도사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절도사라고 한 자리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도사보다도 바로 글을 잘 아는 문신들이 훨씬 더 출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제도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절도사 약화를 위해서 동그라미 1번 문관을 우대하고 문관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2번 절도사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군사권을 그리고 황제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일종의 서양어로 쓴다고 한다면 상비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국왕은 당시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황제의 명령만을 듣는 군대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금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황제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딱 쥐어주게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과거제에서는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시험을 보면 이 중앙에서 시험 본 다음에는 바로 귀족들하고 사이에 그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들하고 사이에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시험, 3차 시험. 근데 3차 시험이 당시 전부 다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귀족이다 보니까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귀족들의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송나 시대 때에 이 과거제가 완전하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는 제도라고 여겼었던 송나라는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실제로 중간에 시험관이었던 사람이 시험을 봐가지고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서 이제 합격을 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황제는 이것은 귀족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바로 그 귀족이 그 사람을 뽑아주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 자기를 뽑아준 그 귀족에게 바로 뽑히게 되었던 사람은 충성을 바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황제가 맨 마지막에 고위관료가 이제 귀족이었던 것이죠. 이 고위관료가 인재를 뽑는 제도를 황제가 대신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서 인재를 뽑는 제도로 바꿔버려요. 그리고서는 시험에서 합격생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리에 딱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황제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바로
장원급제를 시킨 거죠. 즉 여기서 주로 탈락한 시킨 경우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장원급제의 경우에는 1등하고 꼴등은 순위는 황제의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바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황제를 자기를 뽑아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좀 더 높이게 되는 효과를 보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거만큼 황제가 모든 송나라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중심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 강화. 하지만 동그라미 3번. 뭐든지 간에 한쪽을 너무 치중하면 나머지 쪽이 이제 약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문치주의 정책까지는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글자는 알려고 하는 거지 싸움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이다시피 북방 지역에는 당시에 송나라가 완전히 중국을 차지하기 직전에 5대 19 시대 때부터 이 지역에 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이 거란족의 요나라가 이 중국 북방 지역을 차지하면서 호시탐탐 송나라를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송나라는 이들을 처음에 막아내려고 했었지만은 이 군대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이 요나라에게 돈을 주고서 이 돈을 일종의 뇌물이죠. 쳐들어오지 말라는 상납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납금으로서 세패라고 하는 상납금을 이 당시 요나라에게 줍니다.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비단과 돈, 동전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줘요. 그렇게 하고 서하라고 하는 한부투족이 만들었었던 그런 나라에게도 뭘 했었냐면은 세패를 주면서 대신에 송나라의 황제에게 신하를 칭해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종의 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딜을 했던 이유는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송나라의 군대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송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문치주의의 정책으로 군사력 약화의 밑줄, 유목민족 빈칸에 적어줍니다. 이들 이제 말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의 국가들이거든요. 유목민족의 침입, 이런 것이 되게 많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노트,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